안녕하세요. 독학사 3단계 학습 및 기억 심리학의 유소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학습과 기억에 이제 관련된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의 내용들은 이제 학습과 기억의 본질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첫 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의 개념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갈 거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우리의 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뇌와 관련된 또 내용들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학습 심리학이 이제 어떻게 좀 발전이 되어 왔는지, 또 그 심리학의 이제 역사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학습과 기억의 정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이제 보시면은요, 학습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정의부터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학습하면 무언가 이제 배운 거, 그죠? 그것을 배워서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해보고 활용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학습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학습이 되고 나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습의 정의에서 조금 더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보시면 인간의 행동이나 행동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학습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몰랐던 거를 새로 알게 되면 학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지속적 변화. 네. 그러니까 무언가 몰랐던 걸 내가 익히긴 익혔어요. 익혀서 그런데 그게 그냥 잠깐 알고 다시 그거를 잊어버렸다. 다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면 그건 학습되었다 할 수 없고,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영속적으로 변화가 유지가 돼야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학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킴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습을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학습에 관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정의를 다 이제 담을 수는 없었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공통적인 이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은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학습을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의 변화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우리가 인문학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측정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뭔가 수치화시켜서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연구에서 매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의 정의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같이 우리 교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결과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서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찰이 가능한, 좀 전에 말씀드리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의 변화는 일시적이거나 고정 불변하지 않아야 되며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장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잠재학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잠재학습이라는 거, 잠재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죠? 이게 활발하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겉으로 보여서 이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잘 지금 저장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된 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잠재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그냥 내 어떤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되면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리을 행동의 변화나 행동 잠재력은 자, 성숙이나 약물 사용, 질병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숙이라는 표현은 어떤 이제 의미로 좀 보면 되냐면 발달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유전적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계획된 거에 따라서 내가 발달해 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뭐 예를 들면 뱃속에서 그쵸? 태아의 상태로 있을 때 뭔가 정해져 있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분화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성숙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2차 성징부터 해서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그때의 변화도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뭔가 타고난 계획된 거로 가는 것,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학습으로 정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물 혹은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변화된 것도 역시 학습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리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미음 학습은 정신적인 표상이나 연합을 포함을 하는데 이것은 뇌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표상됐다라는 건 정신적으로 뭔가 이미지화돼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과 연결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에 기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를 받은 경험이나 훈련이 학습된다. 강화라는 표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다시 볼 건데요. 강화라는 거는 그 행동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뭔가 원인 제공을 해주는 것을 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조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뒤에 보상과 강화의 차이. 이제 앞에서 강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과 강화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준다라는 거, 강화가 강화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억 보시면 자, 업적이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뭔가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해서 그거에 어떤 우리가 뭐 목표 수행, 뭐 달성을 했다 그럴 때 뭔가 제공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뭐 이제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죠? 인센티브 이런 게 이제 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다. 라고 했을 때, 뭐, 거기에 따라오는 또, 보상이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강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즉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간적인 차이에 이 둘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강화는 강화인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그 뒤에 무언가 바로 제공이 된다. 이러면 내가 요거를 얻기 위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행동주의 그 이론가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스키너 같은 경우에 레버를 막 누르는 행동을 했더니 뭐가 떨어져요? 쥐가 먹이가 바로 떨어져요. 이런 거 이제 강화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 보시면 바람직한 행동은 보상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켰다고 보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키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화인은 행동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지만 보상은 행동을 강화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강화인이 행동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의 중요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인간과 동물의 학습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도 학습을 하죠. 그렇죠? 동물도 학습을 하고 인간도 학습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억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굉장히 인간보다 뭔가 학습력이 뛰어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들이
그죠? 뭐 집을 짓는 그런 뭐 재료를 갖다가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바로바로 따로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동물들이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이러한 행동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물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는 이제 어떤 학습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니은 보시면 우리의 행동이 많은 그 학습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학습이고 저 역시도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 또 있는 또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세대에 전달을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발전된 행동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디귿의 내용을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도 일생에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외출한다 그러면은 목줄 끼워야 된다라는 거를 학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목줄만 딱 들고 오면 굉장히 좋아하죠. 밖에 나간다라는 걸 알고 얌전히 앉아서 끼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학습이고 뭐 태국에서는 이제 보면 코끼리가 이제 태국에 이제 많으니까 코끼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그림 그리기도 시킨다던가 이런 거 다 학습이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인간의 능력이 다른 동물들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어쨌든 학습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학습 연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연구를 한다라는 건 왜 중요할 것인가? 이게 어디에 도대체 적용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의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원인. 네. 행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도 있어요. 그죠? 바람직한 것도 있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거, 뭔가 이제 좀 부정적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만 우리가 자꾸자꾸 만들어주는 게 학습이 아니라, 도대체 이런 행동은 왜 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에 대한 원인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저런 행동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의 연구를 가지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자녀 양육과도 굉장히 이 자녀 양육에도 많은 의미를 좀 가지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행동하는데 많은 기초 역할을 하죠.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어떤 행동,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좀 길러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한다라든지 또 뭐 부적응적인 행동들은 좀 피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습 연구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장면, 학교 장면인 거죠. 교육 장면에서도 역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심리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교육 장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또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이런 이제 학교 어떤 그 과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이제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연구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행동의 원인,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교육 장면에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의 종류를 간단하게 이제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의 종류만 이제 좀 보고 갈게요. 뒤에 가면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학습의 종류 보면 이제 처음에 조건 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건 형성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형성을 크게
예,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네. 그 러시아의 이제 사실 생리학자였어요.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이론이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키너가 대표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조금 무시한 예, 고러한 연구들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 환경만 잘 조성이 되면 사람은 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시면은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의 자연적 생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관계가 없는 자극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학습시킨 파블로프가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식, 종소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다 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파블로프가 처음에 예, 개에게 이제 생리학, 그러니까 침 연구를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연구자가 먹이를 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었는데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고기를 갖다 주면 당연히 개는 침을 흘리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침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침이 흘려져. 이건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자극, 그냥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무조건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종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종소리를 치고 고기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도 역시 침은 흘리죠. 왜? 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종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소리를 친다고 해서 침을 흘린다거나 혹은 뭐 춤을 춘다거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성 자극이라고 해요. 처음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중성 자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중성 자극을 무조건 자극하고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 이 뒤에 고기가 올 거라는 게 학습이 됐다라는 거죠. 네, 고기는 안 왔어도 이제 얘만 들으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릴 때 목줄만 딱 들으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외출한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것도 학습이 된 거죠. 그죠? 목줄과 외출. 그죠? 이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 조건 형성을 시키는 거야. 요것이 바로 조건 형성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게. 그래서 이 종소리를 침을 흘리게 만드는 종소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조건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흘리는 침은 똑같이 흘리는 침이지만 고기를 보고 흘리는 거는 무조건 반응이지만 그럼 종소리를 듣고 흘리는 침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조건 반응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요게 예, 파블로프가 연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과정입니다. 네, 좀 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구나. 요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자, 스키너 상자가 이제 사용이 된 건데 스키너가 먹이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지렛대 레버를 누르는 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쥐가 그냥 모르고 걔를 탁 눌렀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음식이, 그러니까 먹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했는데 바로 강화물, 예, 먹이가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쥐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누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강화라고 하는 거는 행동 뒤에 바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화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의 차이점을 보면은 뭐가 되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는 것이야. 요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뭐냐면 행동을 먼저 하는데 그 뒤에 강화물이 따라오면 그러면 그 행동이 증가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주장이고, 고전적 조건은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이제 여러분 책에서 이제 절차 형태와 목표라고 해서 박스로 이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극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적 강화, 정적 처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제시한다라는 표현에서는 우리가 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극을 제거하는 거는 부적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요거는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목표문에 있어서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를 시킨다라는 차원에서는 가로줄로 보시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나와 있죠.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늘리는 거는 강화, 밑에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 그러면 뭐다? 처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우리의 이제 뇌가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 우리의 뇌를 좀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림을 같이 이제 이렇게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3번 내용을 연결을 좀 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2번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뇌를 크게 대뇌, 소뇌, 뇌, 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좀 크게 구성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뇌를 보면 주로 대뇌 피질, 그다음에 기저핵, 변연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뇌, 중뇌, 교뇌, 연수 요렇게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뇌 피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동그라미 3번하고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에서 겉껍질 부분을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피질 하니까 이제 겉에 껍질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지각 기능 이런 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뇌에서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행동들이 바로 다 이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뇌 피질을 보시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엽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피질, 껍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실행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요 우리 앞쪽에 있는 껍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라든지 공간 감각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전두엽의 약간 뒤쪽, 그래서 두정엽에서 이제 관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측두엽은 요 이제 양옆쪽에 있죠. 그래서 뭐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청각하고 관련됐다. 그죠? 우리 귀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두엽은 주로 시각하고 관련된 거예요. 시각 정보. 요거를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후두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4번하고 이제 우리가 5번에 해마와 편도체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주로 변연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변연계는 표준 어떤 감정과 정서, 감정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교재 이제 4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해마는 한 쌍의 측두엽 속에 각각 하나씩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들을 학습하고 자전적 사건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해마는 학습, 기억, 그다음에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림이 조금 우리 책도 조금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양쪽 측두엽 고 안쪽에 요렇게 생겨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양쪽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해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도체가 또 나와 있는데 편도체는 그 해마의 요 앞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저쪽 뒤에도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양쪽 두 개. 그래서 해마는 편도체는 해마 끝부분에 존재를 하고 기역 정서를 반영하는 곳이다. 이제 기역에다가 정서가 포함이 된 그 기역, 요거를 요 편도체에서 주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인생에서 계속 가장 행복했던 때, 슬펐던 때, 가장 뭔가 내가 공포스러웠던 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우리가 동기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서와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서가 정서에서 정서와 연관된 기억, 여기가 특히 이제 많이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도 역시 편도체에서도 좀 관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뇌간이라고 있죠. 뇌간이라고 이제 우리 나와 있는 그 동그라미 이제 2번에 있는 부분인데 뇌간은 간뇌, 소뇌, 교뇌, 연수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뇌하고 우리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 있죠. 그거를 연결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이 뇌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은 숨쉬기라든지 또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런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뇌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과로 2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를 우리가 주로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 처리가 일어나냐 보면 자, 첫 번째는 뇌를 거치지 않아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일단 뇌에서 뭔가 이렇게 지령을 내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게 맞죠? 뇌로 일단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 뇌가 행동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뇌가 시켜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전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뇌를 거치지 않아도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억 보시면 그 척수하고 이 이제 뇌의 연결을 좀 이렇게 끊어 봤을 때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척수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많은 반사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로 독립적으로 척수가 그런 행동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척수 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행동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쉐링턴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링턴의 연구가 그 이후에도 뭐 파블로프의 그런 학습이라든지 또 기억 연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뇌를 통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요. 자, 뇌로 이제 입력 자극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감각 정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각, 촉각, 청각, 그죠? 후각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감각 정보라고 하는데 그 정보가 우리가 뇌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거치는 곳이 바로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에서 이제 특정한 이런 감각 정보들을 이제 처리하도록 그 어디로 보내냐면 각각 그 피질 영역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온 어떤 그 정보가 청각적인 거냐 시각적인 거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게 이제 분배를 시켜줘요. 시상이. 너는 청각 정보네. 그러면 청각 피질로 보내고 너는 시각 쪽이네. 그럼 시각 피질로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각 관할하는 영역으로 분배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그 주변에 있는 피질 영역으로 또 다시 어떤 그 좀 더 진전된 처리를 위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자극들이 우리 뇌에서 처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이제 출력 반응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운동 피질이 이제 뇌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뇌간에서 다시 그 전달을 척수로 보내주고 척수에서 근육을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그럼 이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인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목표로 이 행동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제 주전자에서 이제 물이 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죠? 과거의 경험을 살려보는 거죠. 아, 뜨거우니까 뭔가, 그죠? 뭐 손에 장갑을 껴야 된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머리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불, 스위치를 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 이걸 뭐 어디에다 내가 쓸 것이냐? 차를 타 마신다. 그럼 커피에 물을 붓는다. 뭐 이런 것들, 이러한 통합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전두엽의 역할이다. 자, 근데 그것뿐이 아니어도 또 기저핵이나 손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정보를 같이 다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딱 이 뇌라는 거는 아직 이제 그쵸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하나의 역할은 여기에서만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주로 여기에서 하는데 그 외에도 기저핵이나 손에도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복잡한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영역들과 영역이 관장하는 근육들 간에 또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뇌를 관찰을 할 때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방법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종류들 요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자, X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기관이 서로 다 밀도가 다른데 그 X선이 그 밀도에 따라 휘어지는 각도가 또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을 시각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산화 단층 촬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MRI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어디 이제 검사 받고 이럴 때 좀 많이 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터널 같은 데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신체의 어떤 이 수소에 이 원자 요거의 어떤 정렬을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 이 정렬된 방식을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이제 PET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다가 이제 이 소량의 방사선 물질을 집어 넣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냐면 감마선이 방출이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감마선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뇌의 활동 기능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이제 앞에서 그 MRI가 있었는데 여기는 펑셔널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서 fMR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MRI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능을 보는 것은 fMRI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MRI는 주로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fMRI는 뇌의 기능을 주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혈액에 자기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하고는 조금 방식이 좀 다른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는 이제 두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전극 부착하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뇌파 검사 EEG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약자 정도하고 명칭은 좀 연결을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 전위 분석 이제 ERP라고 해서 신경상리학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제시하고 나서 그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뇌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때 활동을 기록하는 거. 그다음에 경두계 자기 자극술.
뇌를 안전하게 자극하는 어떤 그런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그 뇌의 어떤 작은 부위를 좀 자극을 시켜주고 거기를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줘서 예, 그럴 때 이제 어떤 또 현상이 보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뇌 질환을 치료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뇌 관찰 방법까지 첫 시간 이제 봤습니다. 네, 뇌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용어들이 여러분들 좀 낯설고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훨씬 사실은 이제 뇌와 관련된 거는 더 많은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이제 개념들, 정의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로 또 넘어가서 또 그 신경 세포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